안녕하세요. 아, 언어 행동 분석 VM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주간 세 번째 강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느덧 이제 세 번째 강의가 이제 됐는데요. 여러분들 잘 숙지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지 못하는 이 분야를 이번 기회에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이제 우리 한정 선생 허락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앞으로 좀 더 관심 있게 이 부분을 좀 더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안내도 해드리고 또 여러 가지 자료 같은 것들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영우라는 그런 드라마를 통해서 상당히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어떤 증후군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거부터 이렇게 쭉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좀 자폐성 장애라는 것과 자폐증 뭐 여러 용어가 변화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나는 영화 중에 저런 영화가 기억날 겁니다. 레인맨이라는 영화. 미국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자폐증과 연관된 영화를 얘기하면 레인맨이라는 영화와 그다음에 머큐리라는 영화 이렇게 두 가지를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머큐리라는 것과 이제 그 레인맨 그리고 우영우 우리나라에서는 우영우라는 영화가 드라마가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기억이 되는데 근데 사실은 굉장히 그 자폐증에 대해서 관심을 이렇게 좀 모으는 데는 굉장히 큰 역할하고 굉장히 참 큰 도움이 되는 영화지만 실제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실제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수많은 자폐아 부모들의 그 삶과는 또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출연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자폐아들 중에서도 거의 뭐 1%, 0.3%의 아주 극소수만 해당되는 자폐증 사반트라는 증후군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굉장히 보기 드물게 어떤 특정한 그 분야의 천재성을 발휘하는 그런 자폐아동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드라마인데 어떤 그 드라마나 영화의 특징이 많은 사람에게 좀 더 이렇게 흥미와 자극을 줄 수 있어야지만 흥행에 성공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어떤 그 자폐아동들의 그런 어떤 소개보다는 특이한 어떤 그 사례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폐아동들이 알고 봤더니 이렇게 굉장히 똑똑한 애들이다. 뭐 이렇게 자칫 어쩌면 조금만 이렇게 관심을 좀 기울여 주면 사회생활 충분히 혼자서 너끈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류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오해입니다. 거의 99%의 아동들은 굉장히 지극정성에 도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굉장히 헌신된 가족과 전문가들이 늘 그들을 도와야지만 아주 소수의 퍼센트의 자폐인들이 겨우 성공할 수 있는 굉장히 참 어떤 의미에서 도전적이고 힘들고 그런 어떤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항상 어디 가든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폐 아동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힘든 이유는 그들이 굉장히 문제 행동이 많고 그들의 다루는 데 있어서 힘들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들의 어떤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이거를 계속적으로 사실은 책을 보거나 여러 가지 그 저널을 통해서 이 중재법 방법을 항상 이렇게 짜낼 수 있는 이런 어떤 노력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전문적인 것에 내가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갈수록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 역사가 자폐증에 대한 역사가 흐르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왔습니다. 1930년대에서 50년대까지는요. 자폐의 원인을 누구한테 뒀냐면 냉장고형 어머니
예, 원래 refrigerator manner, 뭐 냉장고 문 열면 썰렁하잖아요. 찬기가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찬기가 느껴지는 그런 어머니의 양육을 받은 아이들이 오는 그런 증세. 그래서 굉장히 냉정하고 굉장히 좀 냉혹한 어떤 그 양육 태도에서 이 아이가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자폐아동을 데리고 의사한테 가서 이제 진단을 이제 받으러 가면요. 의사가 이런 얘기를 먼저 해요. 이 아이가 자폐아인데 자폐아를 먼저 치료하기 전에 어머니부터 치료해야 되겠다. 어머니가 그동안 양육 태도에 문제가 있으니까 어머니하고 뭔가 이런 어떤 중재 치료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아이의 치료를 넘어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과거의 어떤 그 상례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이 책임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점점 이제 아이를 노출하기를 꺼려하고 그리고 어떤 그 일상생활에 아이들을 그렇게 통합하는데 꺼려하다 보니까 한동안은 침체되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러터란 분하고 마이클이라는 분들이 그 자폐학자인데요. 이게 정신적인 증세가 아니라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발달의 속도가 늦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지. 그래서 발달론에 대해서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교육을 시켜야 되겠고 이제 재활을 시켜야 되겠고 이런 쪽으로 가는데 네,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각 나라마다 예, 어린애들 이렇게 학령기 아동들은 교육이란 말로 접목을 시키고 접근을 하게 하지만 성인이 됐을 때는 교육이란 말 안 쓰고 이제 재활이란 말 씁니다. 우리나라도 초기에는 교육이란 말을 썼다가 여러분들 우리 법의 특성이 뭐냐면 교육기관 이렇게 되면요. 정식으로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나 교육 어떤 여건을 갖춘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돈이 많이 든다 그래갖고 성인 장애인에 대해서 교육이란 말을 쓰는 게 금기시되고 이제 재활이란 말을 쓰게 된 겁니다. 한동안. 그러다가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성인이 됐어도 일상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뭔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국가가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래서 교육에 대한 그 요구가 엄청나게 이제 민원 사항이 되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나경원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특수교육법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우리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조금 성인이 됐을 때 교육을 시킬 수 있기 위해서 전공부라는 과정을 만듭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특수교육 대상자 성인들은 한 2년 정도 학교 안에 전공부라는 데서 교육을 시키는 어떤 그런 제도가 실시하게 됩니다. 이 장특법이라고 그러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조금 낮은 겁니다. 한 2년 정도는 교육을 연장시켜주는. 그래서 제가 과거에 미랄학교 교장일 때 사실은 고등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다음날 졸업식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또 학교 옵니다. 한 2년 동안 전공부라는 것에서 이제 교육을 받기 위해서. 근데 딱 전공부 2년 하면 이제는 할 수 없이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전히 이제 불만이 커지죠. 이 불만의 이제 목소리가 이제 발달장애법으로 이제 이어져 갔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성인이 돼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죠. 원래는 발달장애 권리 보장 뭐 길어요, 그렇죠? 제가 그 법의 이름을 한 번도 기억을 못 하겠어요. 너무 길어서. 우리 오신영 우리 사무국장님 그 법 이름이 정확히 길게 어떻게 됩니까? 하여튼 우리가 간단하게 발달장애 지원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길어요, 원래 명칭이. 근데 어머님들이 이 법을 만들게 된 동기가요. 이게 또 자폐 스펙트럼 장애 부모님들이 중심이 돼서 이 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법을 잘 연구하면요. 우리나라가 진짜 선진화된 법을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거기에 원래 목적은 뭐냐면요. 자폐아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이 우리 아이가 내가 우리 아이보다 하루라도 더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 왜냐하면 부모님이 이제 사망한 후에는 이 아이를 누가 돌볼 것인가. 이게 자폐아 부모님들의 그리고 여러 이제 그 장애인 부모님들의 큰 숙제였습니다. 내가 이제 죽은 다음에 우리 아이를 누가 돌볼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신탁이라는 이름으로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한 7년 싸웠답니다. 사실은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중심이 되는 분이 김용직 변호사님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자폐아 부모님이고요. 그분이 이제 중심이 돼서 이 법을 통과시키는데, 사실은 통과됐지만 아직 시행령 정도만 나왔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도 계속 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7년 동안에 이제 법을 만드는데, 제가 이제 중간에 또 자문위원도 하고 이래서 이제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업데이트된 내용을 이제 듣게 되는데요. 초기에는 반대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법을 만들면요, 우리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면 이렇게 국가가 좀 돌봐줘야 된다 하는 그런 법 취지로 법을 만들었는데요. 이거 전부 다 리젝트 당합니다. 거절당합니다. 거절당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어떤 법을 하나 만들면요, 그 법을 통과시킬 경우 그거와 유사한 다른 수많은 이익단체들이 다 들고 일어난답니다. 우리도 해달라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거를 못하게 했는데, 이 김용직이라는 이 변호사님이 법을 전공이기 때문에 이분은 어떻게 하면 법이 통과되는 걸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한 게 뭐냐면, 현재 있는 법에다가 조금 플러스 요소를 하나, A란 알파를 하나 더 넣는 방식으로 하면 통과가 될 것이다 생각해서, 그때 당시에 이런 그 법이 있었어요. 사람이 살아가다가 갑자기 그 인지 능력과 판단 능력이 없어지면 그 사람을 대신하는 사람을 정합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사람을 갖다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렇게 명칭을 지었었습니다. 그러면 한정치산자를 대신할 수 있는, 금치산자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그 사람을 정하죠. 자, 그 사람이 이제 모든 권리를 대신하는데 이 법을 이용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근데 이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라는 명칭이 너무 좀 이렇게 그 부정적인 명칭이라서 이 법명이 바뀝니다. 후견인, 피후견인, 성견 후견이란 피후견이란 말로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이게 뭐냐면, 옛날 한정치상자가 이제 피후견인이 되는 건데요. 피후견인으로 지정되면 이제 후견인, 성년 후견인이 그 사람을 대신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거를 이용한 거예요. 우리 자폐 성인들을 그 피후견인으로 정하고 국가가 성견 후견인을 보내주면서 이 아이를 돌보는 제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거를 발달장애 지원법에 넣어서 이거를 겨우 시행령을 통과시킨 겁니다. 아직까지 제가 볼 때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이 이걸 이해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청문회 가서도 제가 들었는데, 그런데 저는 이 김용직 변호사님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라고 한 게, 그거만 들어간 게 아니라요, 성인들이 그 예를 들면 어디 가서 이렇게 무슨 일을 저질러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될 경우에는 고스란히 피해를 봅니다. 자기 스스로 방어할 수도 있는 능력이 없고, 또 이런 장애를 이해하는 변호사들이 이들을 대변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모든 법적 투쟁을 하면 매번 져요. 그리고 법정 투쟁을 할 수 있는 변호사를 댈 수 있는 돈도 없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일단은 굉장히 이 생활비도 많이 들고 또 여러 가지 지원금도 많이 필요한데, 뭐 변호사비까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법정 투쟁이 일어난다면 무조건 다 패소하는, 그래서 발달장애 지원법에 이게 들어갑니다. 앞으로 법적 투쟁을 하면 국가가 변호사비를 대주는 거, 이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극장이나 이런 데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 들어가면 굉장히 꺼려하잖아요. 입장하기가 꺼려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입장을 해주라 이런 법을 통과시켜봐도 이게 잘 되질 않기 때문에, 이 뛰어난 이 식견을 갖고 있는 이 변호사님이 뭘 집어넣냐면요,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를 가진 사람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문화생활비를 대주는 거래요. 그 그 생활비를 대주니까 어떻게 돼요? 뭐 문화 뭐 여러 가지 이제 활동하는 어떤 단체나 영화관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어떤 돈이 국가로부터 나오니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거부할 수 있는 아니 근거부터 다 없어버린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선진국형 5개 어떤 법안을 만들어서 진짜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법을 만들긴 했어요. 만들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이 법을 굉장히 잘 알아야지 시행하는데 여러분들 이 법을 시행하는 담당 부서에 가서 이걸 물어보면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장애인 단체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멋진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을 시행할 수 있는 어떤 그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이런 걸 알리는 어떤 그런 우리가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일단 부모님들이 전국을 자녀와 함께 마라톤하고 다니면서 이거를 홍보하는 그런 팀들이 많이 생겼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저 한장산에서도 이런 걸 좀 하면 좋겠는데요. 저는 우영우라는 그런 또 드라마를 통해서 저는 이 드라마가 굉장히 난 잘 됐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때까지 장애 아동들을 맡고 있는 수많은 성인 기관들이 지금까지는 사실은 어떤 데 포커스를 맞췄냐면요. 굉장히 액티브한 데는 재활에 포커스를 맞췄고요. 액티브하지 않으면 그다음에 전환 교육이라 그 직업 재활, 직업 교육 시키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그나마 재활이나 직업 재활 포커스 맞추는 기관은 굉장히 액티브한 기관인데요. 그 외에는 그냥 돌봄 서비스입니다. 그냥 베이비시팅 해주는 사실 그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영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걸 일깨워줬냐면요. 자폐증을 가진 사람도 교육을 잘 시키면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희망적인 어떤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면에서 저는 참 좋은 드라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교육이 끊어지면 안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메시지를 전한 드라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런 비슷한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저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이 드라마의 덕분으로 다음 주에 또 제가 무슨 인터넷 방송국에서 우영우 이후로 자폐성 장애 아동들 사회 진출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로 했는데 제가 또 위원으로 같이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급을 하는데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포커스가 뭐냐면요. 자폐 성인들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인지력이 어느 정도 갖춘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교육을 안 하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아니면 그 친구들이 갖고 있는 문제 행동들이 크다 보니까 그것만 컨트롤하고 그것만 이렇게 통제하는 데만 너무 힘쓰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교육에 좀 여력이 없는 것도 사실인데요. 근데 지금 많은 프로그램들이요. 자폐 아동뿐만 아니라 학령기 아동, 성인 골고루 이런 어떤 교육을 잘 시켜서 일상생활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점점 소개가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VMA입니다. 이 언어 행동. 언어라는 게 저절로 익혀지는 줄 알았는데 언어가 저절로 익혀진 게 아니라 사실은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이거를 익혀간다는 것이죠. 익숙하기 위해서 또 공부하고 노력하고 사용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애들이 옹알이를 하잖아요. 옹알이를 할 때 보통 평균 몇 시간 옹알이 해야지 정상이냐면요.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평균 하루에 6시간을 옹알이 해야 이게 정상이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옹알이 막 소리 내면요. 시끄럽다고 너 저 방에 들어가서 혼자 놀아 뭐 이렇게 야단치고 집어넣어요 이렇게. 근데 옹알이는 하루에 6시간 이상을 해야 된다. 이상이란 말은 뭐냐면 그 이상 하면 할수록 더 좋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평생 동안 말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어릴 때 발성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옹알이를 안 하는 애들은 말이죠. 안 하는 애들은 큰 문제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애는 점잖고 아주 조용해서 너무 아주 장군감이다 그러는데 그거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언어 사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친구입니다. 옹알이를 통해서 말을 굉장히 연습시키는데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몸에 이 얼굴에는요. 말을 만들어내는 조음 장치를 컨트롤하는 근육 파트가 110개가 있답니다. 110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걸 숫자로 다 이렇게 한번 다 표시하면 1부터 110까지 이게 숫자를 매길 수 있어요. 그러면
아라는 말을 하려면 뭐 5번 근육, 7번 근육, 25번 근육이 연합해서 만든다.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언어를 익혔다면 말 제대로 못 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언제 우리가 그 머릿속에 7번, 9번, 22번 합하면 U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하면 말 더듬죠, 오히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가려면요. 옹알이 할 때 이거를 엄청나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음을 할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근육의 번호를 익혀가면서 그 단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옹알이 때 이렇게 막 수없이 사용해갖고 그 몇 년 동안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단어를 만들어지게끔 우리가 준비가 되게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학창 시절에 좀 이렇게 공부를 좀 한다랄까 여름 동안에 한 3개월 동안에 저 산속에 들어가서 사람들하고 만나지 않고 거기 뭐 그 산속에 가면 이렇게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 공부하는 사람들 있어 이게 하숙집처럼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남자같이 띄엄띄엄 있어갖고 서로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거기 그 주인이 이렇게 이렇게 뭘까 지게 같은 거에다가 먹을 거를 수시로 갖다 주고 내려가고 이렇게 하는데 한 3개월 동안 사람을 안 만나고 거의 만난 적이 없어요. 예. 내가 하던 일을 하다가 3개월쯤 돼서 이제 오랜만에 이제 제가 서울 가 갖고 친구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오랜만에 만나는데 우리 같이 대화나 하자. 뭐 밥도 먹고. 그런데 거기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는데요. 3개월 동안 말을 거의 안 했잖아요. 근데 친구들과 대화하는데 말을 한 30분 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말을 못 하겠어요. 그 말을 안 하다 보니까 말을 하는 그 근육이 굉장히 퇴행됐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이 근육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에너지를 엄청나게 쓴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네. 그거를 단련시키는 기간이 옹알이 기간이었다는 거죠. 평생 동안 말을 하기 위해서 그 힘든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고 그걸 습관화시키는 과정을 해야 되는데 옹알이 할 때 애들한테 너무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그런 건 무슨 뜻하고 똑같냐면요. 너 앞으로 말도 하지 말고 지내라 하는 건 똑같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그때 이미 어떤 단어는 어떤 근육을 통해서 하는 것을 스스로 오랜 동안 연습해서 터득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제가 항상 이런 단어를 소개합니다. 기술이라는 단어가요. 우리는 뭐든지 다 기술 이 단어로 다 통해요. 근데 영어에는 기술이라는 단어가 크게는 뭐 여러 개가 더 있는데요. 크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스킬, SKILL 스킬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art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ARTS. arts라는 단어는 art라는 예술이라는 단어에 s를 하나 더 붙이는데요. 그게 기술이라는 뜻이 되는데요. s가 더 붙었는데도 그게 관수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rt라는 단어하고 arts, s가 붙은 단어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말로 해석하면 다 기술이라는 뜻인데요. 근데 아무데나 다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스킬이라는 단어 쓸 때가 있고요. art라는 단어가 쓸 때가 있습니다. 스킬이라는 단어는 조금 이렇게 배워서 익히는 모든 기술들은 다 스킬 이렇게 붙여요. 근데 엄청나게 연습을 하고 하루에 뭐 10시간씩 연습하고 그리고 10년 뭐 이렇게 걸려서 얻은 기술에 대해서는 스킬이라는 단어는 안 쓰고요. art라는 단어를 씁니다. arts. 그래서 미술을 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미술 기술이라든지 음악 기술 이런 것들 있잖아요. 피아노 기술 이런 거를 performing arts, ARTS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거기. 근데 이런 예술적인 어떤 음악이나 미술에서 그 기술을 arts란 말만 쓰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분야의 arts란 말 쓰는데 그게 뭐냐면요. language arts, 언어 기술이란 말에는 arts를 씁니다. 그러니까 언어 기술은 그냥 좀 배워서 익히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그 수많은 기간 동안 옹알이하고 수많은 애들하고 그리고 부모하고 이런 인터랙션을 통해서 배운 그런 기술하고 또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또 여러 가지 숙제하면서 글도 쓰고 또 글짓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토론도 하고 이래서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돼서 제대로 언어를 쓸 때까지 수십 년 동안 연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폐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기존의 언어 기술에 의하면요. 제가 한번 공유 들어가겠습니다. 예. 자, 어, 일반적인 언어 치료에서는요, 언어를 두 개로 표현하는데요. 하나는 표현 언어, 이렇게 누구한테 내가 말을 건다거나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언어고요. 수용 언어는 누가 한 말을 내가 듣는 언어입니다. 이 두 가지로 나눈 거죠. 그래서 어떤 아이가 사과를 보고 저거 사과다, 사과 뭐 이렇게 얘기할 때 표현 언어죠. 그 얘기를 한 걸 들은 사람은 누군가 사과라고 얘기했다라고 듣는 걸 이제 수용 언어라고 합니다. 모든 거를 표현 언어, 수용 언어 이 두 가지 캐리고리에서 모든 거를 다 분석해서 접근하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느 정도 먹혀드는데요. 특수교육 대상자나 장애 아동들이라든지 이런 아동들에게 언어적인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아동들에게는 이 두 가지 캐리고리 안에서 아이에게 언어 치료를 하니까 굉장히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서 이거를 좀 더 한 6개 정도로 이렇게 나눠야 되겠다 해서 6개로 나눈 걸 갖다가 언어 행동 분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강의안에 보면요. 이렇게 6가지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게 전부 영어이기 때문에 약간 좀 익숙하지는 않을 건데요. 이게 왜 영어가 됐냐면요. MEND, Echoic, TECT, Intraverbal, Textual, Transcription 굉장히 말이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맨 처음에는 번역을 해갖고 넣었는데 여러 가지 그 연구 자료들을 보니까 번역한 말이 원래 원어 미국 원어하고 이렇게 100% 서로 이렇게 매칭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수많은 그 학자들하고 많은 대화 회의에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언어로서 한국어가 이게 원래 영어의 그 원어를 그대로 대변하지 못할 바에는 그냥 외래어를 우리가 어떨 때 외래어 쓰는 거 있잖아요. 우리말이 특정한 단어가 없으면 외래어를 그냥 빌려 쓰는 것처럼 외래어를 빌려 쓰자 그래서 맨드 거의 이런 말 쓰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나서 개념을 좀 더 익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원래 제가 맨 처음에 만들었던 말보다 이게 더 많이 쓰이고 있고요. 자, 예, 우선은 여러분들이 익숙하기 위해서 영어로 된 외래어가 잘 감각적으로 와닿지 않을 때는요 방법이 있어요. 한 20번 정도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면 나중에 친근해집니다. 우리는 노출하는 그런 비율에 따라서 더 이렇게 이해도가 생기고 감각적인 어떤 애착 관계가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2번 만난 사람보다는 20번 만난 사람이 더 애착이 느껴지듯이 이렇게 외래어를 보면 외래어가 어색할 때는 친근하게 하는 방법은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맨드는 뭘 요구할 때 쓰는 말인데요. 이런 때 쓰는 기능 모든 언어를 맨드라는 데 넣는 거고요. 에코익은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따라하는 겁니다. 우리 자폐아동들이 에컬렐리아라고 있습니다. 반영어라는 게 있는데요. 다른 사람이 얘기한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이런 어떤 행동을 에컬렐리아, 반영어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옛날에는 반영어를 하나의 문제 행동으로 봤는데요.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언어의 능력으로도 볼 수 있다. 그 단어를 만들어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고칠 필요 없다 그랬고 최근에는 요거에 대한 어떤 시각이 달라졌어요. 다른 사람이 사과 그러면 나도 사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아까 맨드는 뭔가 추출해요. 근데 사과가 있어요. 그러면 사과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맨드라 그러면 에코잉은 다른 사람이 사과란 말 했더니 자기도 사과라고 따라하는 거. 그걸 얘기합니다.
텍트라는 것은요, 어떤 그 사물을 보고 그 명칭을 얘기하거나 명칭의 특징을 얘기하는 걸 텍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탁자 위에 사과가 있으면 사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텍트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 세 가지 기능을 얘기했습니다. 맨드, 뭐가 먹고 싶어서 요구하는 것 같고요. 누군가가 얘기한 단어를 내가 따라하는 거. 그다음 세 번째는 어떤 사물을 봤는데 그 사물의 명칭을 얘기해주는 텍트라는 걸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제 인트라 버벌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어떤 사람이 문장으로 얘기하면 내가 문장으로 답하는 건데요. 너 뭐 먹을래? 하고 물어봤을 때, 나 사과 먹을래? 하고 대답할 때 이걸 인트라 버벌이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제 맨드부터 시작해서 맨드, 에코익, 텍트, 인트라 버벌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자, 이제 보통 우리가 이 네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걸 보긴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그 특수교육이 발전하면서 특수교육 대상자 아동들이 글을 읽는 아동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옛날에는 뭐 특수아동들이 뭐 글을 읽는 거는 굉장히 사치스러운 거죠. 뭐 문제행도 뭐 없으면 좋겠다 그러는데요. 요새 웬만한 그 특수교육 대상자들은요, 한 3분의 1은 글을 읽어요. 이제 옛날에 이런 말 우리 까막눈 그렇죠. 장애아동들은 다 까막눈이었는데 이제 장애아동들한테 까막눈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면 글을 읽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 글짓기 대회에서 상도 받고 오는 제가 미래학교 있을 때 글짓기 대회가 상 받고 온 애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교육이 발전돼서 이제 이것도 언어 행동에 집어넣는 건데요. 텍스처라는 것은 사과란 글을 봤을 때 사과라고 읽는 겁니다. 자, 요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텍스처라는 것 기술이 생기고 나서 세상이 달라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자폐아동들을 옛날부터 교육하다가 쭉 그리고 또 우리 미래학교 있을 때도 자폐아들을 계속 보았는데요. 학교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갖고 글을 읽는데 성공한 아이들이 이제 나오면요, 그 아이들의 그 표현이 그렇겠구나 하는 표현이 이제 제가 느껴지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옛날에는 어딜 가든지 뭐 백화점 가든지 엄마가 차에 태워서 어디 가든지 글을 못 읽으니까 그 수많은 간판들이 다 뭐 자기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글을 읽기 시작하니까 그 간판이 읽혀지니까 뭐 예를 들면 간판에 백화점, 뭐 백화점이란 수용 언어는 이제 이해는 했는데 사실은 그 글을 못 읽으면 그게 백화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뭐 어디 가니까 약국, 뭐 병원. 근데 그 전에는 어디 가도 다 똑같고 뭐 의미도 없고 뭐 거기가 거긴 것 같고 뭐 내가 어디 특별한 장소 왔는지 이런 거 하나도 어떤 의미가 없었는데 이제 글을 읽고 나니까 어떤 게 달라지냐면 세상이 변해요. 모든 하나하나 건물이 뭐 하는 데인지를 이제 다 알게 되는 거죠. 여기 약국, 여기 소방서 뭐. 그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재밌어갖고 그냥 가는 곳마다 이제 엄마한테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대화가 더 길어지죠. 그렇죠? 자, 이 트랜스크립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뭐 아이가 좀 더 글을 잘 읽게 되면요, 이제 엄마 신분을 좀 해줄래? 요 앞에 가서 뭐 편의점 가서 뭐 좀 사다 줘 그러면서 아이한테 이렇게 적어줍니다. 뭐 사과, 우유, 뭐 바나나, 뭐 콜라 뭐 이렇게 4개를 적어줘요. 그럼 아이가 편의점 가서 이거 보면서 사과라고 하고 또 사과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콜라. 그러니까 쓰여진 것을 읽는 거는 텍스처리였어요. 이제까지 텍스처리였죠. 자, 이제는 뭐냐면요, 자기가 이제 상대방의 사과란 말을 이제 듣고 나면 내가 사과란 말 쓰는 거예요. 상대방이 콜라라고 그러면 콜라 쓰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사과, 콜라, 바나나 이런 거 사다 줘 그러면 자기가 사과, 콜라, 바나나를 쓰는 거예요. 아까 텍스처라고 반대죠, 이렇게. 자, 요 6가지가 바로 언어 행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6가지인데요. 요 6가지를 쓸 수 있으면요, 언어를 제대로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옛날에 사과란 말을 내가 표현할 수 있거나 누가 사과란 말을 얘기하면 들을 수 있는 거면 딱 표현 언어, 수용 언어 2가지밖에 모르니까
굉장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요. 사과란 말에 대해서 맨드, 에코익, 텍트, 인트라버블, 텍스추얼, 트랜스크립션을 다 쓸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출출하니까 엄마한테 사과 줘요. 이렇게 얘기하죠. 맨드를 쓸 수 있는 거죠. 에코익은 뭐냐면 누군가가 사과 맛있네 그러면 자기도 사과 맛있네 이렇게 따라하는 거죠. 이런 게 에코익이라는 거죠. 근데 텍트는 뭐냐면 지나가다가 사과가 이렇게 예쁘게 있어요. 사과 맛있네. 맛있게 보이네. 저거 사과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인트로 보면 엄마가 너 사과, 너 뭐 먹고 싶은 거 있냐? 그러면 사과 먹고 싶어. 이렇게 말로 주고받는 거죠. 텍스처는 사과라고 딱 써 있는 곳에 가서 사과네, 사과란 단어네,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뭐 소방서네, 글을 읽는 겁니다. 트랜스크립션은 이제 엄마가 뭐뭐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글로 쓰죠. 이렇게 사과를 먹고 싶다 그러면 사과 이렇게 쓴다든지 뭐 이런 정도의 6가지 기능으로 언어를 사용하니까 굉장히 말에 대해서 이제 의미 있고 기능적으로 실제적으로 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 갖다가 true language란다. 진짜 언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언어 행동 분석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응용행동 분석할 때 맨 앞에 있는 게 바로 선행 자극이란 말 썼습니다. 선행 사건, 선행 자극. 그다음에 행동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후속 결과 이렇게. 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목이 타요. 철수가 목이 타요. 그래서 냉장고에서 콜라를 꺼내서 마셨어요. 그랬더니 시원해졌습니다. 자, 이런 것, 요 한 문장인데요. 한 문장을 응용행동 분석으로 하면요. 제일 중요한 거는 행동, 가운데 있는 행동이에요. 행동은 뭐냐면 냉장고를 열어서 콜라 꺼내 마신 거죠. 이 행동을 하는데 이 행동을 왜 하냐면요. 그 전에 선행 사건이 뭐냐면 목이 탄 거예요. 목이 타서 콜라를 꺼내 마셨어요. 그랬더니 후속 결과가 돼요. 시원해졌죠. 그러면 그 콜라를 마신 행동은 보상이 있고 그래서 다음에는 또 목이 타면 또 콜라를 꺼내 마실 그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행동이 늘어나는 거죠. 예. 자, 어떤 친구가 수업 시간에 공부하기 싫어요. 그래서 교출을 하려고 운동장을 막 뛰어나갔는데 거기에 수위 아저씨한테 목덜미 잡혀서 붙잡혔습니다. 자, 혼났죠. 그렇죠. 우리가 이게 분석을 한번 해보죠. 행동은 뭐냐면 그 교출을 하는 거죠. 학교 그 저기 교문으로 도망 나가려는 거죠. 그래서 잡혔어요. 왜 이 행동이 나오냐면 그 선행 사건은 뭐냐 공부하기 싫어서요. 그렇죠. 공부하기 싫어서 이제 교출을 하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혼났죠. 후속 결과가 뭐예요? 벌 받으니까 기분이 안 좋죠. 그렇죠. 이 친구는 다음에 또 교출할 가능성은 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후속 결과 벌이냐 보상에 따라서 바로 그 전에 일어나는 행동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냐 이게 판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맨드부터 이 분석을 해보죠. 아까 얘기했던 행동을 이렇게 선행 사건 그 행동 후속 결과를 나누는 걸 갖다가 우리 응용행동 분석이라 했으면 언어 행동을 분석할 때는 언어 행동 분석이라 그러는데 똑같아요. 맨 앞에 선행 사건 거기 우리가 SD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SD가 S하고 D는 다 대문자인데 그 D가 위첨자로 올라갔죠. 이렇게 이게 응용행동 분석학에서 쓰는 그 하나의 그 용어입니다. 단위. 뭐, 주기율표에 하면 그 화학 그 명칭 같은 걸 기니까 이렇게 그 뭐랄까 이게 저기 약자를 이렇게 그 연합해서 이렇게 외우잖아요. Fe 그러면 철 뭐 이런 식으로요. CO 그러면 이제 일산화탄소 뭐 H 하면 이제 수소 뭐 이런 식으로 하듯이 SD가 바로 선행 사건입니다. 선행 사건. VB는 언어 행동입니다. verbal behavior니까 언어 행동. 행동 중에서도 언어 행동. SR은 이제 후속 결과. 이게 바로 칭찬, 보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누는데요. 자,
먹고 싶어서 사과 주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사과를 줬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행동부터 우리가 본다 그랬죠. 그 어느 행동은 뭐냐면 사과 주세요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죠. 사과 주세요. 요게 멘트입니다. 왜냐면 선행 사건은 먹고 싶어서 뭔가 먹고 싶은 마음, 욕구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동기 조작이라는 말 썼는데요. 동기 조작은 뭐냐면 멘드의 선행 사건은 동기 조작이라는 건데 이게 욕구입니다. 욕구가 있어서 멘드가 나오고 그다음에 엄마가 사과를 준 것이 바로 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멘드는 이런 특성이 있어요. 어느 행동을 사용하고 나서 주어지는 보상이 뭐냐면 자기가 요구했던 것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욕구가 있고 멘드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원했던 것을 받는 그런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가 멘드라고 그럽니다. 그 가운데 어느 행동을 멘드라고 그럽니다. 자, 에코익을 보죠. 에코익은 어떤 사람이 사과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사과라고 따라했더니 상대방이 말 잘했네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 그 중심이 되는 언어 행동은 내가 사과란 말 듣고 나서 사과라고 대답한 거잖아요. 이거 에코익이라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형성되냐면 그 바로 앞에 누군가가 사과란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사과라고 얘기했으니까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같은 거지만 앞에 말은 상대방이 한 거고 뒤에 말은 내가 한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 그러냐면 너 발음이 좋네 이렇게 말 잘하네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한 세트가 돼서 움직일 때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에코익이라고 합니다. 에코익. 자, 이제 텍트는 뭐냐면요. 텍트는 사물이 선행 사건이어야 돼요. 사과라는 것이 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그걸 또 우연히 본 다음에 내가 뭐라냐면 사과 이렇게 얘기한 게 텍트입니다. 그러면 SI 그 보상은 뭐냐면 상대방이 맞아 어그리먼트 하는 거죠. 이게 또 하나의 이렇게 누가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거나 칭찬하거나 이런 거다가 GCSI라는 말 씁니다. GCSR. 이것도 우리가 용어로 보는데요. 칭찬과 그다음에 상대방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동의해 주는 것을 GCS라는데 모든 용어 중 그 언어가 어떠한 어떤 보상을 받느냐면 거의 90% 가까이가 GCSR 보상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GCSR에 대해서 제가 좀 약간 설명을 하면요. 왜냐면 앞으로 텍트, 인트라버벌, 트랜스크립션 그리고 텍슈얼 바로 그 전에 에코이까지도 다 그 보상이 GCSR이었습니다. 왜냐하면 GCSR은 칭찬한 말도 있고 아까 동의하는 말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좋게 이루어지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선생님이 아이에게 질문을 했어요. 질문했는데 아이가 답변을 잘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 답변 잘했네 이렇게 이 GCSR입니다. 이게 보상을 해주는 거죠. 네, 보상을 해줘야지 아이가 그 다음에 그 말을 또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아이가 어떤 말을 했는데 엄마가 GCSR을 안 해줄 경우 그러니까 대꾸도 안 하는 거를 GCSR을 안 준다는 겁니다. 안 해주는 아이들이 언어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언어력은 뭘로 형성되냐면요. 아이가 언어를 했을 때 GCSR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 GCSR을 잘 주는 선생님의 그 유치원 선생님의 반에 가면요. 선생님 질문하면요. 아이들이 저요 하고 저를 갖다 손을 들고 막 대답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내가 대답을 하니까 선생님이 항상 칭찬해 주거든요. 너무 잘했어. 대답도 너무 잘해. 뭐 이렇게. 근데 뭐 선생님이 물어봤는데 대답을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꾸를 안 해준 애들이요. 선생님이 질문하면 그 다음에 별로 시큰둥해요. 이게 바로 그 언어력이 좀 떨어지는 아동들의 특징입니다. 집에서 부모님이나 옆에 있는 식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꾸를 안 해주거나 GCSR을 이렇게 제공을 안 해주면요. 그 언어의 사용 의미를 모르고 의욕이 떨어져서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언어는 수없이 많이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지만 내가 터득할 수 있는 언어 아트라 그랬잖아요. 기술이라고 요 그래서 언어 행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꾸를 해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뭐 재밌는 한 사건을 하나 소개하면요. 과거에 스키너라는 분이 아주 이 언행동 분석하고 응용행동 분석의 대가입니다. 스키너. 근데 이 스키너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한 시대에 굉장히 걸출한 인물이 나오면요. 그 걸출한 인물 때문에 시대가 변화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그런 걸 많이 이제 보게 되는데요. 옛날에 한 제가 볼 때 한 20년, 25년 전에서 20년 전쯤 되면요. 그때 어떤 일이 굉장히 많았냐면요. 그 청소년 여학생들이 술집에서 일을 많이 했다 그럽니다. 수업 끝나면 뭐 사복 갈아입고 술집 가서 술 따르는 이런. 근데 그 내용이 음성 조리라고 그 전에는 통계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몇 가지 사건들이 터지면서 조사해 보면서 여기저기에서 여고생들이 굉장히 많이 술집에서 술을 따르고 있는 모습,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성매매 같은 게 이루어지고, 이게 음성적으로 너무 많이 이루어져서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당산역에 제가 지금 기억하는데요. 당산역 그 근처가 지금은 뭐 다 변했지만 술집이 엄청나게 많았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그 영등포역에서부터 당산역 그 몇 군데 핵심적인 역 근처에 이 중년 남성들이 일 끝나고 나서 술집을 자주 찾는 그런 술집이 많았던 것 같은데, 거기에 주로 이제 여고생들이 많고, 또 그런 여고생들이 술 따라주는 걸 좋아해서 거기서 그런 데를 또 찾아가는 중년 남성들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래서 그 당산역이 있는 그 구청, 그 해당되는 구청에서 그 곳곳에다가, 당산역 곳곳에다 뭐를 붙였냐면요. 청소년을 내 자녀같이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청소년 아이에게 술을 따르게 하고 술을 따라 마시면서 뭘 생각하는 거냐면 이 아이가 내 자녀라고 생각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청소년을 내 자녀같이, 이게 굉장히 멋진 표현인데 이게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그때 이제 나타난 사람이,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고 막 아우성 한다 그래서 별명이 아우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구성애 씨라고요. 이 사람이 계속 얘기한 게 이 청소년 여아들, 그들의 어떤 그 성적인 가치관들을 세우는 이런 강의를 엄청나게 하면서 전국적으로 뭐 지방까지 그냥 이 구성의 이 강의로 모든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좀 지나서 이제 그 4, 50대 남성들이 자꾸 쓰러지고 사망하는 일이 자꾸 생기고, 그러니까 과로사 같은 게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이제 4, 50대 사람들의 어떤 건강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갖고 뭔가 그 가족을 희생하기 위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어떤 삶, 자기는 모든 그 낭만적인 삶 다 포기하고 가족의 어떤 안정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아니다, 4, 50대가 건강해야 된다 그래갖고 또 항상 기쁨 갖고 생활한다고, 신바람 있게 신바람 나게 삶을 살라 그래갖고, 신바람 기억나죠? 황승환 박사가 그때 이 4, 50대의 어떤 그 남성들의 어떤 건강을 굉장히 이렇게 좀 북돋아주는 어떤 기회가 있었는데, 옛날에 스키너가 그랬답니다. 스키너는 어, 아이들의 문제 행동들이 너무 심각하니까 전국에서 이분을 모시는데 몇 년 걸리냐면 3년 걸린답니다. 3년 전에 이분을 예약을 해야 와서 강의를 하고 그랬는데 너무 인기가 좋아지니까 심리학계의 이단자가 심리학계 중심이 된다고 다른 심리학자들이 이 스키너를 굉장히 미워했답니다. 미워했는데 어,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가 그 에릭 프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릭 프람. 아까 좀 얘기했던 그 Art of Loving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사랑의 기술. 거기도 스키너만 쓰고 아트만 썼습니다. 이분은 그 정신분석학적인 어떤 계통의 사람이고요. 스키너는 행동적인 사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스키너의 이론을 다 뭐라 불렀냐면요. 강아지 훈련시키는 기술이라고 폄하했던 거예요. 그러다 이제 스키너 교수가 사실은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로 가니까 다들 야단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단자를 받았던 거죠. 하버드 같은 그 명문 대학에서요. 그래갖고 많은 그 기존의 전통적인 심리학자들이 이 에릭 프람을 내세워서 당신이 하버드 대학생들 다 초대한 그 포럼 장소에서 스키너를 아주 그 저기 창피하게 만들라. 그래갖고 이 에릭 프람이 그 스키너를 청해서 두 사람이 하버드 대학교 대학 안에서 포럼을 열립니다. 포럼이 열리는데 뭐 앉자마자 뭐 근거도 없는 어떤 그 싸구려 학문을 갖고 뭐 저기 지금 너무 저기 유세 떤다는 또 이렇게 벌써 독설이 막 나가기 시작합니다. 에릭 프람이 스키너를 막 야단치. 근데 스키너는 계속 조용히 이렇게 듣기만 하죠. 근데 스키너가 사회자한테 그 쪽지 하나 보냈대요. 쪽지 보냈는데 나중에 이걸 결과를 발표하고 중간에는 발표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썼냐면요. 이게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눠졌는데요. 내가 2부 때부터는 내가 에릭 프람 교수한테 아무 말 안 하고 나 혼자서만 알아서 할 테니까 3부에 가서 에릭 프람 교수는 계속 두 손을 들고 얘기를 할 거다고. 내가 에릭 프람 교수한테 두 손 들고 얘기하란 말은 절대 안 할 거라고. 그리고 아무런 그 눈치도 안 줄 거라고. 그런데 3부에 가서는 에릭 프람 교수가 계속 두 손을 들고 얘기할 거다. 그리고 나서 내가 그 밑에다 쓴 거를 사회자가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3부가 시작되자마자 에릭 프람이 계속 두 손을 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기적이 왜 일어났을까요? 스키너는 알았어요. 계속 그 말 듣고 했다가는 계속 공격만 당하고 그냥 진흙탕 싸움이 될 것 같은데 모든 학생들에게 행동 분석학의 이 엄청난 파워를 알려줘야 되는데 방법은 딱 하나죠. 어, 지금 내가 쓰는 방법 바로 뭐냐면요. 칭찬의 파워입니다. 이게 어, 에릭 프람 교수가 말이 많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저기 스키너 교수를 공격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말을 할 때마다 그 스키너 교수가 이렇게 한 겁니다. GCSR을 이용한 거예요. GCSR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칭찬하거나 반응을 해주거나 응대해주거나 이런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에릭 프람 교수가 조용히 얘기할 때는 딴청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뭐 우연히 손을 올릴 때 이렇게 다가갖고 집중을 해주는 거예요. 또 손 내리고 평온하게 얘기하면 딴청 부리고 이렇게 지나니까 2부 중간쯤 돼서부터 에릭 프람 교수가 자기도 이제 느끼는 거죠. 손을 좀 드니까 이 친구가 나한테 저기 집중을 하고 손을 안 들면 집중 안 해주니까 어떻게 집중하게 하려고 손을 자꾸 올리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서 3부가 지나면서 계속 손을 올리면서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키너는 어떻게 한 거예요? 에릭 프람 교수가 얘기할 때 손을 안 올리면 GCSR을 주지 않은 거죠. 응대는 안 한 거예요. 눈맞춤도 안 주고 그러다가 손을 들고 얘기할 때는 GCSR을 준 겁니다. 응대도 하고 미소도 지어주고 계속 집중도 해주고 고개도 끄덕끄덕 해주고 그러니까 3부에 가서는 계속 손을 들게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칭찬의 파워라는 것이죠. 하면서 이제 끝났다고 그럽니다. 자, 요거 보면 GCSR이 얼마나 파워풀한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애들도 말이죠. 말을 할 때마다 어떤 특정한 말을 할 때 계속 응대해주고 그러면요. 그 아이는 그 말을 계속 반복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인트라버벌로 잠시 가면요. 인트라버벌은 뭐 먹을래? 이게 바로 SD입니다. 그러면 사과 먹을래? 그러면 인트라버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GCSR은 맞아? 그래. 잘 선택했어. 뭐 이렇게 응대해 주는 겁니다. 칭찬도 되고. 자, 텍스처는 아까 얘기했죠. 글을 쓰면 쓴 거를 보고 자기가 사과로 읽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응대해 주는 겁니다. 아, 그래 잘 읽었네. 뭐 이렇게. 자, 트랜스크립션은 바로 내가 사과라고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사과라는 단어를 썼어. 그랬더니 맨 처음에 사과라고 얘기한 사람이 뭐냐면 글 잘 썼네.
뭐 아니면 굉장히 글씨가 굉장히 아주 보기 좋네, 아주 달필이네, 뭐 이렇게 얘기해 주면 그 중에 더 열심히 쓰죠 다음에. 자, 요게 바로 기본적인 언어 작동 행동입니다. 언어 작동 행동이고 이 6가지가 이제 그 기본적인 특성이고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증가되고 확장되냐면요. GCSR. 아까 얘기했죠. 응대 아니면 칭찬.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제가 기본적인 거 설명하고요. 이어지는 내용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언어가 발전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